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도수를 부리는 거지를 따라간 뱃사공과 기생. 때는 헌종 임금이 즉위한 지 2년이 되는 1836년, 지금의 평안남도 상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진사를 뽑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을 기념하고자 4명의 유생이 기생집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지저분한 차림의 거지 한 명이 무턱대고 들어와서는 쇳내도 돈이 있으니 술과 안주를 사서 이 잔치에 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처음엔 비웃었으나 곧바로 거지가 옷 속에서 돈을 계속 꺼내자 모두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 자랑을 하며 우쭐해진 거지는 기생을 시켜 술과 고기를 사서 잔치상에 올리게 했고, 그런 거지를 신기하게 본 기생 한 명이 나서서 물어보았습니다. 술과 고기를 살 돈이 있다면 혹시 중국의 악양로를 구경시켜 줄 수 있나요? 그러자 놀랍게도 거지는 수긍했습니다. 그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보고 싶으시다면 그까짓 악양로 구경쯤이야 얼마든지 시켜드릴 수 있지요. 그러고는 거지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방 안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물이 채워진 항아리가 도착하자 방 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모두 물이 담긴 이 항아리를 쳐다보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 항아리를 보니 갑자기 기생집이 사라지더니 주위를 온통 큰 바다가 차지하고 그들은 작은 나룻배 위에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다들 당황해하는 와중에 배는 2명의 어린 뱃사공이 노를 젓고 피리를 불면서 물 위를 천리나 미끄러지듯이 달린 끝에 여러 층의 누각이 세워진 푸른 벽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거지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가고자 했던 악양로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생과 유생 일행은 자신들의 눈을 믿지 못하면서도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신기했습니다. 악양로에 올라온 일행을 상대로 거지는 그곳의 지명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 누각 밖에 보이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치솟는 거센 물결은 바로 통정호이고, 허공을 찌를 듯이 올라온 봉우리는 군산이고, 아름다운 대나무가 강기슭에 늘어서 있는 것은 소산강이고, 구름 속에 엉킨 전각은 황릉묘입니다. 거지가 알려주는 유명한 장소를 볼 때마다 일행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 5명이 온갖 음식과 술이 담긴 잔치상을 들고 누각 위로 올라와 일행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진귀한 산해짐이라서 마치 신선들이 먹는 하늘나라의 음식 같았습니다. 거지는 그 중에서 노란 귤을 쥐더니 이것이 중국 남쪽의 동정호에서 나는 귤인데 매우 달고 맛있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귤을 본 기생은 3개 정도를 집어서 치마폭에 넣고는 거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조선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거지는 1만 리가 넘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놀란 기생은 그러면 어떻게 조선으로 돌아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믿어지지 않게도 기생들과 거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들을 악양로로 데려다 준 거지가 감쪽같이 없어지자 유생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먼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가? 하고 울부짖으며 슬퍼했습니다. 한데 한참 동안 통곡하던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오? 정신들 차리시오. 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보니 악양로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원래 있던 기생집 방에서 큰 궤적 위에 기생들과 함께 앉아서 서로 울고 있는 게 아닌가. 뒤늦게 한약을 먹는다며 온갖 난리를 떤 끝에야 그들은 제정신을 차렸는데 그들을 악양로로 데려다 주었던 거지는
어디론가 사라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생 한 명이 가지고 왔던 동정호의 귤 3개는 그 기생의 치마폭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분을 바른 귀신을 쫓는 약. 흔히 귀신은 무당이나 영웅같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봉원부원군의 자기를 받은 학자인 정창손의 집에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나서 사람이 오기만 하면 대낮에도 덤벼들어 모자를 벗기고 돌을 던지는 식의 장난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정창손과 집안 사람들은 다른 집으로 피신을 떠났고 이 소문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모두가 괴이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을 언제까지 비워두고 있을 수 없었던 정창손은 살기환이라는 약을 구해 이것을 불에 태워 연기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살기환의 연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었는지 정창손의 집에 나타나 못된 장난을 저지르던 귀신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살기환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약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귀신을 죽이는 둥근 환약이라는 글자의 뜻에서 한의학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알려진 수은이나 유황 성분을 넣은 둥근 알약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조선 세조시대의 명장인 남이장군과 홍시에 얽힌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이가 젊었을 때 하루는 거리에서 놀다가 어린 종이 보자기에 작은 상자를 싸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 위에는 하얀 분을 바른 여자 귀신이 앉아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오직 남이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남이가 마음속으로 괴이하게 여겨 따라갔더니 그 종이 어떤 재상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집에서 우는 소리가 나기에 물어보니 주인 집 작은 낭자가 벼랑간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남이가 내가 들어가서 보면 살릴 수 있다 라고 하자 그 집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 허락했습니다. 남이가 문에 들어가 보니 분바른 귀신이 낭자의 가슴을 타고 앉았다가 남이를 보고는 즉시 달아났는데 그러자 낭자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남이가 나오자 낭자는 다시 쓰러졌다가 남이가 들어가자 되살아났습니다. 이에 남이가 어린 종이 가져온 상자 속에 무슨 물건이 있었더냐 하고 물으니 홍시가 있었는데 낭자가 이 감을 먹다가 숨이 막혀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남이가 귀신을 다스리는 약으로 치료했더니 낭자가 살아났습니다. 이 낭자는 곧 좌의정 관람의 넷째 딸인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좋은 날을 가려 남이와 혼인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관람의 넷째 딸이 홍시를 먹다가 그만 목에 걸려 숨이 막혀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귀신이 들려 죽게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홍시를 먹다 숨이 막힌다는 말이 약간 이상하지만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죽는 경우도 있으니 있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귀신을 다스리는 약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살귀환과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비슷한 효능을 지닌 환약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편 조선 광해군 시절에 쓰여진 야담집에 의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돌인 경기석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경기석은 본래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가진 보물인데 암수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이 경기석을 허리띠에 차고 다니면 귀신들이 보기만 해도 달아난다고 합니다. 다만 술에 빠지면 귀신을 쫓는 효험이 없어진다는 내용도 덧붙어 있습니다. 시녀가 낳은 아기의 비밀, UFO나 외계인을 보았다는 이야기 중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계인과 성적인 접촉을 갖거나 혹은 강제로 외계인의 에너지에 노출되어 외계인과의 혼혈인 이상한 아기를 낳았다는 식의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 예로 조선의 선조 임금 무렵 뛰어난 이름을 남긴 학자가 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도 즉 개성에는 진이란 이름을 가진 유명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현금이란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름을 알 수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신선으로 여겼습니다. 진이가 태어나게 된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현금이 18세 시절 개성의 다리인 병부교 밑에서 빨래를 하는데 다리 위에 얼굴이 잘생기고 옷차림이 화려한 남자 한 명이 나타나더니 현금을 눈여겨보면서 계속 웃기에 현금도 그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더니 저녁 때가 되어 빨래하던 여자들이 모두 흩어지자 다시 다리 위로 와서는 기둥을 의지하고 길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끝낸 그 남자는 현금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현금은 표주박에 물을 가득 떠서 주었습니다. 그는 반쯤 마시더니 웃고 돌려주면서 그대도 한번 마셔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현금이 마시고 보니 물이 아니라 술이었습니다. 놀란 현금은 이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 도수를 부려 물을 술로 바꾼 신선이라고 여겨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한 끝에 진이를 낳았습니다. 진이는 용모와 재주는 물론 노래마저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선의 딸로 생각해 선녀라고 불렀습니다. 물을 술로 바꾸고 현금과 잠자리를 하여 진이를 낳게 한 남자의 정체를 신선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본다면 그 남자의 정체를 외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보다 뛰어난 과학기술의 힘으로 물을 술로 바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상식을 벗어난 과학기술의 힘을 당시 사람들은 마법이라고 믿었을 법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문헌인 수신기에도 기이한 방법으로 임신한 여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놀랍게도 그 사건의 배경은 한국의 고대 왕조인 부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 동북 지역 송화강 하얼빈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인 고리국 왕을 섬기던 시녀들 중에 한 명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임신했습니다. 옛날 동양에서 미혼의 여자가 혼전 임신을 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왕은 그 시녀를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시녀는 자신의 임신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외날처럼 생긴 기운이 저한테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자 점차 배가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이 저를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제 뱃속에 든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임이 분명합니다. 왕은 시녀의 해명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녀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달이 지나자 시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버지가 없이 생긴 불길한 아기이니 갖다 버려라 하고 아기를 돼지우리 속에 내다 버려 돼지들이 잡아먹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들은 왕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기를 지켜주면서 해치지 않았습니다. 놀란 왕이 아기를 다시 마구간에 버리자 말들도 아기를 지켜주면서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왕은 아기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라고 믿고 시녀한테 돌려주어 키우도록 허락했습니다. 시녀는
아들의 이름을 동명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동명은 고리국 왕의 궁정에서 말을 키우는 일을 맡았고 자라면서 점차 뛰어난 활솜씨를 지닌 용사로 커갔습니다. 이에 왕은 동명이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무서워하여 동명을 죽이려 했는데 동명은 눈치를 채고 남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왕이 보낸 추격대가 동명을 바싹 쫓아왔습니다. 위기에 몰린 동명은 활로 시험수라는 강의 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랏대가 물 위로 떠올라서 다리처럼 굳게 뭉쳐서 동명은 그것을 밟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 후에 물고기와 자랏대는 곧바로 흩어져서 고리국 왕의 추격대는 동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무사히 달아난 동명은 부여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고대 왕조인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설화와 흡사한 이 동명 설화에서 시녀를 임신시킨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기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것은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을 상대로 벌인 유전자 실험의 흔적은 아니었을까요? 윗집 과부와 아랫집 과부, 충청남도 서산군에는 무엇이든지 생각만 하면 곧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신비한 거울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서산군에 젊어서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여성 2명이 있었습니다. 아랫집에 살던 여인은 순박한 반면 윗집에 사는 여인은 못된 마음을 가져서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사는 동네에 승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저 아랫집에 들러 하룻밤을 묵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랫집 여인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려 승려를 대접했고 승려는 그녀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을 다 비우고 밤이 깊어지자 승려와 여인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원래 조선시대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남녀 간의 법도가 엄격했지만 여인의 집이 워낙 작아 방이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승려와 여인은 같은 방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다 보니 승려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슬슬 여인이 자고 있는 자리로 옮겨오더니 자기 다리를 여인의 다리 위로 태연하게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자를 멀리하고 색에 빠지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을 어기는 파괴였으며 동시에 홀로 사는 여인을 모욕하는 파렴치한 처사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으나 승려가 자신을 희롱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는 승려의 뺨을 힘차게 갈기며 소리쳤습니다. 부처님을 섬기는 스님이 이게 무슨 짓이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그러자 승려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참으로 미안하외다 하고 순순히 사과하고는 자기가 가져온 짐꾸러미 속에서 거울 하나를 꺼내서는 과부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소승이 한 행동은 그대를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 그대는 밝고 올바른 마음을 가졌으니 마땅히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떠올린다면 그 즉시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요. 과부에게 거울을 준 승려는 그녀의 집을 떠났습니다. 승려에게 받은 거울을 들여다보던 아랫집 여인은 당장 필요한 쌀과 장작을 마음속에서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쌀알과 장작이 쏟아져 나와 방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여인은 더 이상 쌀과 땔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일단 쌀과 장작을 쓸 만큼 저장해둔 다음 남은 것들을 이웃에 나눠주거나 시장에 팔아 살림이 넉넉해졌습니다. 가난하던 아랫집 여인이 졸지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윗집 여인은 질투가 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아랫집을 찾아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순박한 아랫집 여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윗집 여인은 자기 집에도 승려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온갖 몸단장을 하고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난 후 마침내 승려가 윗집 여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윗집 여인은 원래 집안 형편이 풍족해서 아랫집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승려에게 푸짐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집에 방이 많은데도 기어이 승려와 같이 안방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승려와 여인이 한 방에서 자는데 밤중에 남자와 같은 방에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했는지 여인이 먼저 승려에게 다가가서는 그의 배에 다리를 올려놓으며 수작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승려가 벌떡 일어나더니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여. 소승은 이만 나가겠소. 다만 식사와 잠자리를 준 보답은 하고 가리다. 그대한테 거울 하나를 주겠소.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떠올리면 현실로 나타날 것이오. 하고 말하며 거울을 윗집 과부한테 주고는 재빨리 집을 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승려한테 받은 거울을 쳐다보던 윗집 여인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켜주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그러자 거울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더니 이윽고 그 연기 속에서 크고 힘센 남자가 나타나서는 곧장 과부를 바닥에 눕히고는 강제로 성관계를 벌였습니다. 처음에 윗집 여인은 힘과 정욕이 넘치는 건장한 남자와의 성관계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덤벼들었고 그의 끝없는 욕정에 지친 윗집 여인은 견딜 수가 없어서 산으로 달아났지만 남자가 끝까지 쫓아와서 계속 성관계를 가진 탓에 결국 여인은 힘이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랫집 여인은 욕망을 잘 다스려서 복을 받은 반면 윗집 여인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다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만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의문의 세 남자들. 조선의 국가 공식 기록인 선조실록 기사를 보면 괴이한 탄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평안도 관찰사 김신원이 선조 임금한테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의 평안북도 선천군에 사는 강가시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인 향태 사이에서 기이한 아들 3명이 태어났는데 아버지인 강가시는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 어른이 되었으며 장남을 제외한 두 아들은 향태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형제 중 장남은 수염이 약 30cm에 큰 눈과 쟁반 같은 얼굴에 앉은 체구가 컸고 둘째 아들은 수염이 약 15cm에 얼굴이 크고 잘생긴 데다 앉은 체구 역시 컸으며 셋째 아들은 수염이 약 12cm에 얼굴이 크고 앉은 체구 역시 컸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관을 썼는데 삼남은 누른 관을 썼으며 검은 옷을 입었는데 검붉은 색깔처럼 보였습니다. 삼형제는 목소리가 낮고 겉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엄숙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한번 본 뒤로는 두려워서 감히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처음 본 사람의 이름을 귀신처럼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낳은 어머니인 향태도 내 아들들은 주위로부터 성인이나 신인 혹은 생불이라고 불린다 라고 말하며 신기하게 여겼을 정도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결혼하여 아리따운 아내를 거느리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1년 만에 어른이 되어 결혼해서 아이까지 두었다니 아무리 보아도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강가시의 불가사의한 세 아들에 관한 내용은 열흘 후인 선조실록 기사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오늘날 외교부와 교육부 격인 예조는 선조 임금한테 강가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한 세 아들의 이야기에 대해 만약 몇 개월 사이에 잇따라 아들을 낳았는데 왼편 옆구리로 낳기도 했고 오른편 옆구리로 낳기도 했다면 그들의 어머니이자
강가시 아내의 옆구리에는 출산한 흔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출산하던 날 곧장 간 곳을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세 아들이 모두 그랬다면 이는 민가에서 영아를 잃은 것으로 보통 일이 아닌 만큼 이웃 마을에 필시 너들썩하게 소문이 나서 서로 아는 사실일 테니 이것도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조의 말을 들은 선조 임금도 어찌 하늘에서 새 아들이 내려오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분명히 교활한 백성이 요사스러운 헛소문을 만들어내어 어리석은 백성을 현혹한 것이다. 따라서 관아에서 그들을 잡아다가 처벌을 했어야 하는데 명색이 지방관리라는 자가 그런 말에 현혹되었으니 참으로 어리석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날의 실록 기사를 쓴 사관도 강가시가 퍼뜨린 요사스럽고 허황된 말은 애당초 믿지도 말았어야 할 것인데 감사와 수령이 다 같이 놀라고 현혹됨을 면치 못한 채 경솔이 치게 하였으니 잘못이라고 하겠다. 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적어 넣었습니다.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가사의한 새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세 형제가 사는 터전이 평안북도 선천군이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5년 후에 광해군일기 기사에서 오시 무렵 선천군은 맑은 날씨인데 동쪽 하늘에서 갑자기 대포 소리와 비슷하게 웬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만약 그 불덩어리가 UFO였다면 어떨까요? 선천군에서 태어난 기이한 삼형제는 UFO를 타고 지구에 온 외계인이 인간의 몸을 빌려 태어나게 한 또 다른 외계인은 아니었을까요? 조선시대를 살다가 불덩어리처럼 생긴 UFO를 타고 지구를 떠나는 모습이 광해군 일기에 기록된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목숨을 건 치질 치료제. 조선 초기의 학자가 쓴 책을 보면 상륙과 신수단이라는 약재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고을에 이길석이라는 사람의 집에는 그가 거느린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종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평안도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종이 집 바깥으로 자주 들락거렸다는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흔히 조선시대는 하층민이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지옥 같은 사회라고 여기지만 조선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길석의 종이 친구 10여 명과 어느 절에서 식사를 한 이후로 갑자기 그들 사이에서 이상한 병이 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병의 이름을 가리켜 저주라고 하는데 흔히 무슨 주술로 남을 해친다는 저주와 같은 말이라서 정확히 어떤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10여 명이 저주에 걸려 곧바로 2명이 죽었습니다. 남은 8명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는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길석의 종 역시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병의 증세가 나타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길석은 종이 죽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상륙을 가져왔습니다. 상륙은 식물인 자리공의 뿌리를 말린 것을 말하는데 오줌이 나오지 않아 신장이 부어오르고 아픈 경우 약으로 먹습니다. 이길석의 종과 일행이 걸렸다는 저주병이 어쩌면 오줌이 몸 밖으로 나오지 않아 고통을 동반한 증상은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이길석은 상륙의 뿌리 한 줄기를 찧어서 소주에 담가두었다가 꺼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소주는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 경상북도 안동의 특산물인 안동소주처럼 알코올 도수가 40도를 넘나드는 독한 증류식 소주입니다. 이렇게 독한 술이다 보니 조선시대에는 소주를 많이 마시다 죽는 사람이 종종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길석은 소주에 담근 상륙 뿌리를 꺼내어 2 숟가락 정도의 분량을 종에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종은 기절했다가 한참 후 다시 깨어났는데 항문에서 붉은 빛의 점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길석은 그것을 지팡이로 헤쳐보니 조그마한 벌레가 나와 곧 날아가고 종은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추측한다면 이길석의 종과 친구들이 걸린 저주병의 정체가 어쩌면 기생충에 감염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열흘 후 이길석의 종은 또 다시 저주병에 걸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길석은 아마 몸속의 독성분이 모두 배출되지 않고 남은 것이 있어서 저런가 보다 하고 여기고는 다시 소주에 담근 상륙뿌리를 먹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은 이렇게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소인이 상륙뿌리를 처음 먹었을 때는 독이 없고 맛이 좋아서 목구멍 안으로 잘 넘어갔는데 한참 후에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이 어지러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약을 안 먹고 죽을지언정 어지럽고 기절하는 고통을 당하기는 싫습니다. 여기서 종이 한 말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입니다. 상륙은 한약재로 쓰이지만 본래 독성분이 있어 날로 먹으면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가 나중에는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상륙을 잘못 먹었다가 죽는 사람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상륙의 위험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상륙을 먹기 전 먼저 술에 담가 독성분을 없앤 다음에 먹었습니다. 이길석이 상륙을 독한 소주에 담근 이유도 바로 상륙의 독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종이 기절하고 의식을 잃었다는 것은 아마 소주에 담근 시간이 짧아 독을 완벽히 없애지 못한 탓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종이 병에 걸려 죽기를 내버려 둘 수 없는 노릇이라 이길석은 신수단이라는 약을 구해왔습니다. 신수단은 사양과 대극 및 산자고와 문합과 청금자 등의 한약재에 찹쌀을 섞은 다음 박하와 생강즙을 묻히고 버드나무 가지를 끓인 물에 담갔다 뺀 다음에 둥글게 뭉쳐서 만드는 환약으로 짐승이나 벌레한테 당한 해를 치료할 때 쓰입니다. 이길석이 신수단을 소주에 타서 종에게 먹였더니 먼저 번처럼 종의 항문에서 붉은 점액이 나오고 그 속에서 작은 벌레가 나오더니 그 후로 완전히 나았다고 합니다. 독도 신선. 조선말 강원도 고성에 유동지라는 어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친구 24명과 함께 미역을 따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거센 서북풍에 휩싸여 그만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워낙 거세어 배가 파도에 휩쓸렸고 가지고 온 음식마저 떨어져 유동지를 포함한 3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한참 바다 위를 떠돌던 배가 어느 섬에 닿았습니다. 유동지가 정신을 차리자 하얀 옷을 입은 2명의 사내아이가 백사장을 지나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스승께서 바깥 사람이 표류하여 이곳 백사장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2 사내아이는 허리에 찬 호리병을 꺼내어 유동지와 일행에게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오랜 파도에 시달려 지쳐있던 일행은 기운을 되찾고 정신이 맑아져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내아이의 안내를 받아 일행은 어느 초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헌솜을 걸치고 피부가 검은 노인 1명이 있었습니다. 유동지 일행은 그를 신선으로 여기고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이 그대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로 왔는가 하고 묻자 유동지 일행은 자기네가 고성 출신의 어부들로 미역을 따라왔다가 서북풍에 밀려 표류하다 우연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노인은 자기도 고성 사람인데 60년 전에 표류하여 여기에 오게 되었다면서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이 사는 섬은
사방이 깨끗한 모래와 푸른 소나무로 가득했습니다. 가운데에는 금빛 풀이 돋아났고 드문드문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고 물을 마시며 살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유동지 일행에게 그 물이 경액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색깔은 젖국같이 흐렸지만 마시면 이내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유동지 일행은 노인에게 이 섬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이곳은 동해의 단구이며 신선의 땅이라네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유동지 일행에게 해가 뜨는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어마어마한 높이의 파도가 하늘에 닿고 은같이 생긴 산이 병풍처럼 솟아나며 그 위로 태양이 떠올라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노인은 저 산 위가 태양이 떠오르는 근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동지 일행은 자신들이 있는 단구를 신성한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섬에서 여러 날을 지내다 보니 일행은 떠나온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섬에서 계속 지내는 것이 지겨워진 일행은 노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일세. 그대들이 여기에 온 지 거의 50일이 지났으니 아마 바깥 세상에서는 50년이 지났을 걸세.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 보았자 가족들은 다 죽고 없을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유동지 일행은 노인의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설마 하고 믿지 않으며 계속 돌아가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일행의 간절함을 본 노인은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는 하얀 옷을 입은 사내아이 2명에게 명하여 그들을 배에 태워 고향으로 데려다 주라고 말하며 가는 도중에 마시라고 경액수가 든 병들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유동지는 그것들 중 3병을 몰래 품에 숨겼습니다. 2명의 사내아이와 함께 유동지 일행은 배를 타고 며칠 동안의 항해 끝에 무사히 고향인 고성에 도착했습니다. 한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 마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수소문한 끝에 간신히 자신들이 살던 집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40년 전에 모두 늙어서 죽고 아내와 아들마저 죽었으며 지금은 손자 세대가 미역을 따러 바다에 갔다가 죽은 조상들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을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동지 일행은 고향 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다른 2사람은 예전처럼 불에 익힌 음식을 먹다가 몇 년 후에 죽었습니다. 반면 유동지는 숨겨온 병에 담긴 경액수만 마시고 다른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아 아무런 병 없이 무려 200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박생의 임사체험. 죽은 후에 다른 세상을 구경하고 이승으로 돌아오는 신비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즘에도 종종 언론에 실립니다. 임사체험이나 사후세계를 경험한 이야기는 수백 년 전부터 늘 있었습니다. 박생이란 사람은 지금의 장티푸스인 연병에 걸려 약 열흘 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이 호련히 어딘가로 향하는데 아전들이 쫓아와 잡으려 하는 것 같아서 도망을 가다 보니 큰 사막을 지나 어떤 곳에 도착했습니다. 궁전도 아니고 집도 아닌데 말끔히 청소가 된 땅이 꽤 넓은데 단이 노천에 설치되어 있고 붉은 난간이 둘려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그 안에 줄지어 앉아 있고 머리는 소 같고 몸은 사람 같은 요괴들이 뜰 아래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생이 오는 것을 보고는 뛰어나와 잡아서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물이 끓는 가마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승려와 비군이 남자와 여자가 끓는 물 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생이 가마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니 사람들이 쌓여 있는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양손을 솥 표면에 대고 반드시 누워서 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 야차가 쇠꼬챙이로 그를 꿰어서
땅에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박생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 박생은 상급 관청으로 보내졌습니다. 큰 궁궐에 이르러 견문을 들어가니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좌우에 탁자가 있었습니다. 높은 면류관을 쓰고 수놓은 옷을 입은 관리들이 그 위에 줄지어 앉아 있고 수레와 호위병들의 성대함은 마치 왕과도 같았습니다. 관리들이 앉은 책상 위에는 각종 문서가 잔뜩 쌓여 있고 판결 도장이 벼락같이 찍혀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두건을 쓴 나졸들이 책상 아래 엎드려 있다가 문서들을 날랐는데 그 모습이 매우 엄숙했습니다. 나졸들이 박생을 끌어오니 관리들이 너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였으며 또 어떤 직책을 맡아보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박생은 세상에서 별다른 일은 하지 않았으며 직책은 조선시대 국가에서 운영했던 병원인 의국에 속해 있었으며 병에 잘 듣는 약과 치료법을 기록한 책인 방서를 출납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관리들은 서로 박생에 대하여 이 사람은 아직 이곳에 올 차례가 아닌데 실수로 왔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고 의논을 벌였습니다. 관리 한 명이 박생을 데리고 자리 뒤쪽으로 가서 지금 너에게 떡을 줄 것인데 그 떡을 먹으면 너는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관리의 얘기처럼 나졸들이 많은 떡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박생은 관리가 가르쳐준 대로 먹는 척만 하고는 몰래 품속으로 떡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관리들은 결국 박생을 이승으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공문서에 글을 쓰고 도장을 찍어 박생에게 주고는 이승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박생이 인사를 하고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던져놓던 곳까지 나오니 그를 처음 체포한 옥졸이 박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박생이 관에서 이미 가도 좋다고 했는데 왜 막는 것인가 라며 따지자 옥졸은 나는 문을 지켜야 한다. 관의 증명이 없으면 너는 나갈 수 없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생이 받아온 공문서를 내밀자 옥졸은 관에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 라고 나가더니 한참 후에 돌아와서는 너의 말이 사실이니 가도 좋다 라고 사과하고는 하얀 삽살개 한 마리를 주면서 저 개를 따라서 가라 라고 했습니다. 박생은 삽살개를 따라 한참을 가서 큰 강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삽살개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뛰어 건너므로 박생도 몸을 날렸습니다. 강이 한복판에 빠졌는데 마치 수레에 앉은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바람과 물소리만 들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아내와 자녀들이 옆에서 울고 있고 친척들이 모여서 막 자신의 장례식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죽은 줄로 알았던 박생이 깨어나서 지금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묻자 너무나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일 후에야 박생은 비로소 생생하게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용천 담적기에 나온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저승의 신 하데스가 준 석류를 먹은 페르세폰의 여신이 저승에 남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저승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얀 삽살개가 죽은 이의 영혼을 안내한다는 내용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얀 삽살개를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안내원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밥을 주시오. 오늘날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남쪽으로 삼리되는 곳에 성산이 있는데 그 아래 석굴이 있어 높이는 약 3미터가 넘고 너비도 10자가량 되었습니다. 그 석굴로 깊숙이 들어가면 끝이 보이지 않아서 고을 사람들이 횃불 10자루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끝에 도착하기 전에 횃불이 다 타버리는 바람에 그만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남굴은 깊이가 매우 깊어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굴 주변에 사는 선비 두어 명이 동굴의 끝까지 가볼 결심을 하고서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굴의 주변을 밝히고자 많은 횃불을 챙겨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굴이 깊어졌고 어떤 곳은 좁고 어떤 곳은 넓으며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낮고 넓이와 높이도 제각기 달랐습니다. 수십 리를 갔을 무렵 횃불이 다 타서 그만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당황하고 있을 무렵 별 하나가 공중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그 별빛 덕분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니 문득 길이 환하게 열리며 해와 달이 밝게 빛나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밭과 동네가 멀리 펼쳐져 보이고 소와 말, 닭과 개들도 보이며 풀과 나무의 향기에 시냇물과 물레방아 찢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선비들이 떠나온 바깥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배가 고팠던 선비들은 가까운 집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먼 길을 오느라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니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리 큰 목소리로 여러 번을 외쳐도 사람들은 선비들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비들이 뭐라고 외치건 반응을 보이지 않고는 그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나머지 선비들은 집주인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의 몸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밥을 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제야 주인은 깜짝 놀라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귀신이라도 와서 내 몸에 붙었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은 황급히 자리를 떠서 도망치듯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물에 만 밥을 가져와서는 귀신아 썩 물러가라 하고 외치며 허공을 향해 뿌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선비들은 집 주인과 대화를 나누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 얼른 다른 집으로 가서 그 집 사람들을 향해 밥을 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동굴 속 동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선비들을 향해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들은 도저히 이곳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되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지나왔던 동굴의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자 높은 봉우리 위로 빠져나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니 강물 위로 배 한 척이 오기에 그 배를 소리쳐 불러 타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왔던 봉우리는 단양의 옥순봉이었습니다. 동굴 속을 계속 걸어가다가 현세와 똑같은 공간을 발견하여 들어갔지만 정작 그곳의 사람들은 아무도 선비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남굴의 끝은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와 전혀 다른 차원과 연결된 공간인 듯합니다. 그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현재의 세계에 사는 사람을 전혀 알아볼 수 없고 그들의 세계에 간섭하려는 현세의 사람들이 귀신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구조를 잘 다듬으면 재미있는 한국형 판타지를 창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돌부처의 비밀. 조선의 서유영의 큰아버지, 즉 그의 아버지의 형인 송화공은 어린 시절에 마치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매우 아름다운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송화공을 본 사람들은 다들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에 태어난 신선이나 부처가 틀림없다. 저 미모는 도저히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다. 라며 칭송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받던 송화공은 21세가 되던 해
갑자기 원인과 치료법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다가 안타깝게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짧은 삶이라서 송화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하늘도 너무하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를 왜 벌써 데려간단 말인가 하며 슬퍼했습니다. 서유영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신기한 사연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신의 큰아버지인 송화공이 갑자기 죽은 일은 그가 불운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송화공이 한창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을 때 조선의 영조 임금은 초하룻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직접 활을 쏘는 시험을 주관했습니다. 조선이 유학자를 우대하는 나라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무예를 완전히 소홀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가 말한 대로 활쏘기를 무척 중요하게 여겨 유학자나 선비들도 활쏘기는 기본적인 교양으로 익혀두어야 했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들도 신하나 장수를 모아놓고 활쏘기 시합을 벌이기 좋아했습니다. 영조 임금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활쏘기 시합을 벌였을 때 서유영의 할아버지도 벼슬살이를 하고 있던 터라 그 모임에 속해 있었습니다. 차례가 와서 활을 쏘았는데 그날 운이 나빴는지 서유영의 할아버지는 관역의 단 한 발의 화살도 맞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 중에서 영조는 성질이 급한 임금으로 유명했는데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유영의 할아버지가 관역의 화살을 한 발도 맞추지 못하자 영조는 무척 분노하여 활쏘기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관리는 조정에 있을 자격이 없다 면서 지금의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그를 귀양 보냈습니다. 영조의 분노가 너무나 커서 서유영의 할아버지는 알아놓은 아들인 송화공과 인사를 주고받을 사이도 없이 영암군으로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유배지인 영암군으로 간 서유영의 할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돌봐주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온 슬픔에 젖어 있던 어느 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서유영의 할아버지는 하늘 높이 날아가서는 어느 작은 산 속의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암자 주변의 산은 경치가 무척 아름다웠는데 암자의 현관에는 옥천암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으며 그 암자 안에는 돌로 만들어진 부처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돌부처를 본 서유영의 할아버지는 혹시 저 부처한테 내 아들에 관해 물어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부처를 향해 큰절을 하고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의 큰아들이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돌부처는 너의 큰아들은 원래 나의 향부를 피우는 일을 했던 동자인데 우연히 속세에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느니라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서유영의 할아버지가 돌부처 주위를 둘러보자 그 말대로 돌로 된 동자 하나가 향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데 그 동자의 얼굴이 영락없이 송화공과 똑같았습니다. 그 동자상이 바로 자신의 큰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서유영의 할아버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동자상을 붙잡고 흐느껴 울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느낀 경험이 너무 생생했던 터라 서유영의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끝에 월출산 아래에 옥천암이란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자신이 꿈에서 본 대로 돌부처상 옆에 향부를 들고 서 있는 작은 동자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서유영의 할아버지는 큰아들인 송화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돌부처상의 말대로 아들이 본래의 자리인 동자상으로 돌아갔다고 여겨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서유영이 이를 금계필담에 옮겨 적은 것이라 합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환생에 대해서 가장 실감나게 묘사한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왕의 아들, 대략 17세기 마렵에 나온
한국의 고전 소설인 숙향전은 저자를 알 수 없으나 당시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구가한 작품이었습니다. 조선말을 배우던 일본인 학자와 통역관들조차 숙향전을 읽으며 조선말을 익혔을 정도였다고 하니 이 정도면 오늘날 엄청난 인기를 끈 별에서 온 그대나 태양의 후예 같은 한류 드라마의 원조격이라고 할 만합니다. 숙향전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로 그 줄거리는 오늘날 연애 드라마와 그다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숙향전 이야기 곳곳에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숙향전의 무대는 중국 송나라입니다. 어느 날 송나라의 황태후가 원인과 치료법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한 황제는 의원들을 데려와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으나 어떤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도사 한 명이 황제한테 황태후의 병을 치료하려면 3가지 보물인 복례산의 개헌초와 서해 용왕의 계안주와 천태산의 벽이용을 가져와야 합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사가 말한 개헌초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풀이고 계안주는 앞을 보게 해주는 구슬이며 벽이용은 귀를 다시 들리게 해주는 버섯입니다. 하지만 복례산과 천태산은 송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신비한 장소이고 서해 용왕을 만나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황제는 보낼 사람을 놓고 고심에 빠졌는데 숙향전의 주인공인 이선이 나서서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만약 3가지 보물을 가져온다면 그에게 나라의 반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선은 먼저 남쪽 바다로 가서 서해 용왕의 친척인 남해 용왕을 만나 자신이 여행하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남해 용왕은 자신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이선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셋째 아들을 하인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남해 용왕의 도움을 받은 이선은 다시 여행에 나섰는데 용왕의 셋째 아들이 하인이라서 그를 아는 신들이 대부분 쉽게 통과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선은 용왕의 아들과 더불어 천태산과 복례산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들른 나라는 회외국이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곧바로 걷지 않고 빙글빙글 돌면서 다녔습니다. 회외국은 정성이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온화한 성격을 지녀서 이선 일행의 통과를 순순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회외국 다음으로 이선 일행이 방문한 나라는 호밀국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다른 음식은 일절 먹지 않고 오직 꿀만 먹고 사는 독특한 식습관을 가졌습니다. 호밀국은 필성이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그는 이선과 먼 친척벌이라 이선 일행을 환영해주고 그들이 통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호밀국 다음으로 이선 일행은 유리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옥으로 장식한 옷을 입고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았습니다. 유리국은 기성이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그는 이선 일행을 보고 사람은 이곳에 함부로 올 수 없다 라며 화를 냈으나 용왕의 아들이 간곡히 부탁하여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국 다음으로 이선 일행은 교지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곡물을 먹지 않고 차만 마시고 살아서 외모가 마치 짐승처럼 생겼으며 규성이라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규성왕은 거칠고 사나워서 외부의 방문객들한테 무척 불친절했습니다. 이선 일행이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복례산은 너희가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며 화를 내면서 그들을 구리로 만든 성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용왕의 아들이 용궁에서 일광노라는 도사를 불러와서 규성왕에게 간곡히 부탁한 끝에 겨우 이선을 데리고 교지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선 일행은 부의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 나라의 주민들은 키가 약 3m나 되었으며 사람과 짐승을 마구 잡아먹는 포악한 식인종이었습니다.
왕자가 부의국의 진성왕을 만나러 간 사이에 부의국 주민들이 이선을 잡아먹으려 하자 이선은 왕자가 준 부적을 품속에서 꺼내어 허공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거센 바람이 불어 이선을 잡아먹으려 했던 부의국 주민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고 이선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헤치며 긴 여정을 마친 끝에 이선은 약초와 보물들을 가져와 황태후를 살려냈습니다. 이로써 이선은 황제로부터 초국공이라는 자기를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본래 자신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유배를 온 신선이었음을 깨닫고는 하늘로 올라가 영원한 행복을 누렸다는 것이 숙향전의 결말입니다. 늙은 부부의 아들. 저자를 알 수 없는 조선 마렵의 야담집인 청구야담을 보면 놀랍게도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정확한 때가 알려지지 않은 옛날의 일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명의 조정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매년 생일날이 되면 어느 마을의 집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집에는 늙은 부부가 살았는데 그 부부는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풍성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배불리 먹어치웠고 늙은 부부는 밤이 새도록 슬프게 울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느낌이 너무나 생생하고 또 생일 때마다 꾸는 것이라 대신은 꿈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면 대신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늙은 부부는 누구이기에 나를 제사상에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고는 저렇게 구슬프게 우는 것일까? 참으로 모를 일이로다. 얼마 후 대신은 평안도 감사가 되어서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이 눈에 띄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마을의 풍경이 어딘지 모르게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던 감사의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자신이 생일 때마다 꿈속에서 갔던 집이 있는 마을과 똑같았던 것이다. 이건 아무리 봐도 우연이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감사는 급히 행렬을 멈추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생긴 집이 감사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아전과 다른 관리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전은 감사가 앉을 방석을 놓고 배경으로 삼을 병풍을 쳤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높은 관리가 들어온 일 때문에 주민들이 놀라서 흩어졌습니다. 집의 주인인 늙은 부부는 감사를 보고는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방석에 앉은 감사는 늙은 부부를 향해 내가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고개를 드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늙은 부부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을 본 감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매년 생일 때마다 꿈속에서 본 늙은 부부의 얼굴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와중에도 감사는 정신을 차리고 부부에게 그대들한테는 자녀가 있어 하고 질문했습니다. 늙은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인내외한테는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렇게 아내와 단둘이서만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감사는 그대 부부의 아들은 몇 살에 죽었어?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들의 사망 연도를 감사가 물어보자 늙은 남편은 슬픔이 북받쳤는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15살에 죽었습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영리해서 농부로 살게 내버려 두기에는 아깝다고 여겨 부족한 살림이지만 서당에 보내 글을 배우게 하고 책을 읽게 했습지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달아서 서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칭찬했습니다. 한데 어느 날 평안 감사가 행차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아이가 사내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저렇게 해봐야 하는데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될까? 차라리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탄식하고는 갑자기 병이 들더니
그만 모년 모월 모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인내외는 매년 아들이 죽은 날이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아들을 기리는 제사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감사가 들어보니 늙은 부부가 차리는 아들의 제삿날이 바로 자기가 태어난 날과 똑같았습니다. 감사는 비로소 자신이 전생의 늙은 부부의 아들이었으며 감사가 되기 위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마음속 깊이 북받쳐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그 자리에서 늙은 부부에게 자신이 매년 생일 때마다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바로 그대들이 잃은 아들의 환생이요 하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는 늙은 부부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가 부임한 곳 가까이에 있는 집 한 채를 사서 늙은 부부한테 선물하는 한편 농사를 지을 땅도 마련해 주어서 그들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지만 감사가 되겠다는 염원이 너무나 간절했던지 다시 태어난 이후까지 그 기억이 남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